네, 플래너님들 잘 쉬셨죠? 저는, 요거 보면서 힘을 냈습니다. 네, 지금 화요일 날 출장 나와가지고 화, 수, 목, 금, 토, 5일째 저는 지금 바깥 생활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오늘 아침에는 밥도 못 먹었고요. 지금 배가 많이 고픈데 선생님들과 헤어지고 나서 진짜 밥도 맛있게 먹고 그럴 겁니다. 시간은 우리가 이제 헤어질 시간 1시간 반 정도, 1시간 반은 아니고 1시간 20분? 좀 나왔나? 그 남아있는 시간 동안 우리가 토요일 이렇게 같이 앉아있는 시간이, 정말, 아, 참 뿌듯하다. 이렇게 생각 들 수 있게끔 저도 남은 시간, 우리 플래너님들도 남은 시간 동안 지금처럼, 함께 집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어떤 이야기? 조금 전까지 조직 문화에 대한 이야기 나누고 있었습니다. 자, 그럼 계속 이어가 볼까요? 조직 문화의 개념에 대한 말씀드렸는데요. 조직 문화를 구성하는 요소를 말씀드려 볼게요. 잠시만요. 어, 대표님, 저 여기 그 채팅창 한 번만 띄워주십시오. 네. 자, 여러분, 조직 문화의 구성 요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드가 샤이는 굉장히 유명한 조직 문화의 대가입니다. 그러니까 세계에서 가장 유명하다. 이렇게 아시면 되실 텐데, 몇 년 전에 이제 그 타계하셨습니다. 그래서 조직 문화에 관련된 책을 보시거나 하면 에드거 샤인의 이름을 많이 보실 수 있으실 텐데요. 특히 조직 문화를 구성하는 요소에 대해서는 에드거 샤인의 이 빙하 모델을 많이들 따르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요. 1수준, 2수준, 3수준으로 구분되어 있다. 이렇게 에드가 샤이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그림을 왜 이렇게 바다에 그리고 빙하로 표현을 했는지 말씀드려 볼게요. 자, 우리가 조직 문화라고 하면 언뜻 딱 떠오르는 모습들이 뭐냐 하면 그 사람들이 어떤 유니폼을 입었는가, 어떤 명함을 쓰는가, 또는 어떤 호칭을 쓰는가, 누구누구 님이라고 하는가? 뭐 라이언 이렇게 부르는가? 아니면 부장님 이렇게 직함을 부르는가? 뭐 이러한 것들도 그렇고요. 뭐 회사에 딱 방문해 보면 알록달록하고 그 책상 테이블이나 이런 것도 TV에 나오는 아니 정말로 일반적인 스타트업이라는 그 드라마 있는 거 아시죠? 스타트업 드라마에 나오는 것처럼 정말 모두가 함께 모여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멋진 장소들도 여기저기 많이 있고 이런 그 인테리어가 있는가 하면 역대 이사장님 사진들 딱딱딱 걸려 있고 고동색으로 된 디귿자 테이블 쫙 있고 이런 인테리어도 있고요. 굉장히 다양하지 않겠습니까? 어, 일반적으로 조직 문화라고 하면 눈에 관찰되는 것들을 쉽게 떠오릅니다. 관찰되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제가 방금 호칭 이런 것도 말씀드렸는데 폭넓게 보면 관찰되고 쉽게 드러나는 행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여기 있습니다. 1수준에 있는 인공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인공물이라고 하면 1수준에 있다. 1수준. 그러니까 여기 지금 보면 빙하가 이게 잘 표시가 잘 나나? 바다 위에로 이렇게 볼록 올라 있는 부분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눈에 띄잖아요. 그래서 인공물이라고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제가 표현한 게 아니라 에드거 샤인이 표현을 한 겁니다. 인공물은 반복적으로 표출되는 우리 회사의 구성원들의 사고, 행동 또는 말버릇, 어떤 제도, 호칭 이런 모든 것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인테리어 이런 관찰되는 것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 보실게요. 사무실의 인테리어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액자 안에는 무엇이 어떤 내용이 걸려 있는가? 유니폼은 어떤 색깔인가? 요즘에는 뭐 은행들도 유니폼 이제 안 입지 않습니까? 이것도 문화의 하나의 변화의 모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대가 달라지면서 우리가 왜 유니폼을 입어야 돼요? 저 개성이 중요한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네. 복장 자율인가 아닌가? 복장 자율에 대한 이야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여름에 복장 자율하세요라고 했어요. 그래서 반바지를 입고 갔어요, 남성분이. 반바지는 그래도 좀 아니지 않나? 막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복장 자율이라는 단어를 쓰려면 정말로 우리의 행동과 의사결정과 양식이
자율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복장 자율이라고 써놓고 드레스 코드, 권장 드레스 코드 막 이렇게 기재하기도 하고 이렇다는 거죠. 과연 우리 회사는 여름에 크록스 신발, 구멍 뻥뻥 뚫린 신발 이게 허용이 되는가? 그렇지 않은가? 생각해 보세요. 또는 우리 회사는 근무 시간 중에 이어폰을 꽂고 일하는 거 이거 허용이 되는가? 그렇지 않은가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것들이 다 일수준, 인공물에 해당되는 겁니다. 어떤 회사에 가서 여쭤봤어요. 우리 회사는 혹시 근무 시간 중에 이어폰 끼는 거 괜찮으세요? 아, 교수님 혹시 한쪽만 끼는 거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한쪽만 끼는 거 이게 무슨 말이에요? 뭐 안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자, 어떤 회사는요, 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점심시간이 12시부터예요. 그런데 이미 엘리베이터는 11시 40분부터 막 복작복작해요. 이게 인공물에 들어가요. 이게 인공물에 들어가는 거면 눈에 보이는 관찰, 이런 것들 보실 수 있겠습니다. 공항 가보잖아요. 그러면 그 항공사 승무원들 많이 있죠. 그들의 복장, 유니폼, 그들이 헤어스타일, 전형적인 그런 모습들 있죠. 이런 것들이 바로 문화의 모습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여기 보세요. 승진제도, 우리 회사만의 신입사원 환영회, 그리고 호칭을 어떻게 쓰느냐, 이런 것들까지 인공물에 해당되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쉽게 표현하면 이렇게 생각해 주세요. 인공물의 반대는 네이처거든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생긴 것, 인위적이지 않은 것을 네이처라고 한다면 인공물은 우리가 의도적으로 만든 걸 인공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의도적으로 만들어낸 관찰이 가능한 그리고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들 이게 바로 네, 조직 문화의 몇 수준이다? 네, 1수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건 비가 위로 올라와 있으니까 눈에 띈다는 거고요. 자, 두 번째, 찰랑찰랑. 여기 수면, 표면, 수면에 있습니다. 수면에. 그래서 막 얘가 보일랑말랑, 잠길랑 말랑 하는데 요게 이수준입니다. 이 이수준을 뭐라고 하냐면 내세우는 가치, 가로 열고 표방 가치, 지향 가치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이 모든 단어를 여기 다 쓰기가 어려워가지고 내세우는 가치, 표방하는 가치, 지향하는 가치,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보통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가 여기다가 써볼게요. 가치 체계다.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가치 체계. 아이고, 정말 어렵네요. 저 안 그래도 악필인데 이 마우스로 쓸래니까. 자, 가치 체계고요. 가치 체계는 얘네들의 합이에요. 미션, 비전, 핵심 가치. 네. 또는 어떤 기업은요, 경영 철학이라는 것도 포함하기도 하고요. 회사마다 조금씩 다르긴 합니다만, 내세우는 가치, 이건 말 그대로. 여러분, 우리 회사는 앞으로 인간 존중, 네, 글로벌 지향, 고객 최우선, 이걸 위해서 움직일 겁니다. 뭐 이렇게 하는 거 있죠. 우리는 대한민국 최고가 될 겁니다. 뭐 업계 최고가 됩시다. 또는 2025 비전 뭐 얼마 달성 이런 거 있죠. 이게 우리 조직 구성원 모두가 함께 달성하기 위해서 외치는 이 부분 이게 바로 이 수준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실게요. 우측 예를 보겠습니다. 고객이 최우선입니다. 라는 현수막의 슬로건을 들고 모두가 하반기 화이팅 하면서 사진을 촬영했어요. 얘는 뭐예요? 네, 내세우는 가치에 대한 내용이죠. 그러니까 이 수준 조직 문화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또 음식점 가면 이런 거 있는 거 보셨죠? 고객이 짜다면 짜다. 이것도 뭐예요? 예. 이거는 경영진의 가치 선언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고객이 짜다 하면 짠 거야. 우리가 중요한 게 아니야. 고객 말 듣자. 이런 거에 의미가 담겨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것은 두 번째, 이 회사는 이런 의미, 이런 가치를 지향하는 회사구나라고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이 회사가 얼마나 매력적인지, 그렇지 않은지, 나하고 핏 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굉장히 쉽게 판단할 수 있는 구조가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어떨까요? 나 이 회사 다니고 싶어. 이 회사 아니네. 라고 판단하는 기준이 여기서 되는 겁니다. 네. 같이 갈까? 금방 2년만 있다가 그냥 그만둬야지. 라고 생각하는 것도 내세우는 가치가 얼마나 맞는가 안 맞느냐. 이게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친절, 스피드, 의리가 최고 현수막. 네, 이런 부분들이 모두 이수준, 내세우는 가치, 표방 가치, 지향 가치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에드거 샤인이 이야기했습니다. 자, 드디어 이제 3수준으로 내려옵니다. 와, 되게 심해 있어요. 심해. 바다에서도 매우 깊숙한 곳에 지금 얘가 위치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3수준이에요. 1수준은 되게 잘 보여. 2수준은 수면에 찰랑찰랑 하니까 우리는 표방할 거야, 지향할 거야 라고 외치니까 잘 보이는 수준인 거죠. 어떨 때는 잘 안 보이기도 하지만 3수준은 어떻습니까? 매우 깊숙한 심해에 있기 때문에 여기 막 수심 1000m 막 수심 1000m 우리 마음 깊숙한 곳 그 어디 그렇기 때문에 이 기본 가정이라고 하는 것, 암묵적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야, 우리 회사 언제부터 이랬어? 원래 이러지 않아? 한마디로 얘기하면 원래 이래에 해당되는 그 많은 것. 그게 바로 우리 회사의 암묵적 가정이에요. 음. 우리 회사 언제부터 이렇게 그 팀비를 안 줬어? 아, 글쎄 언제부터더라? 팀비를 왜 안 줬지? 아, 글쎄 내가 입사하기 전부터도 팀비가 없어졌다고 들은 것 같은데 어떤 이유가 있었다고는 들었는데 내가 그 기억이 안 나네. 사실 기본 가정, 암묵적 가정은 회사에서 흥할 때도 있고 IMF도 오고 코로나도 오고 막 MG도 들고 막 글로벌 막 이게 여러 가지 변화가 있고 부침이 있지 않습니까? 이러면서 회사가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이런 것들을 겪어 나가면서 어떻게 생존하고 어떻게 그때마다 위기를 극복하는 전략을 겪었느냐에 따라서 그때마다 사람들이 또는 회사가 이 암묵적 가정을 쌓여가는 겁니다. 가령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만 굉장히 위기예요. 우리 회사가 지금 막 위험천만해요. 돈이 없어. 그래서 지금 이대로는 안 돼. 어떤 결단을 내려야 돼요. 자, 첫 번째 결단 이렇게 내릴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은 아프지만 나가세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아, 그래서 10년 되고 15년 되고 정말 헌신적으로 열심히 함께했던 정말 가족적이었던 동료들이 하루아침에 다 나가요. 우리가 이걸 지켜보면서 조직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아, 우리 회사는 위험한 순간에서 다른 방법을 찾기보다는 사람을 내보내는구나. 언제든 사람을 내보낼 수 있겠구나. 라는 게 누적돼요. 그런가 하면 어떤 기업은 이렇습니다. 자, 여러분 아시죠? 우리 지금 굉장히 위험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같이 가족처럼 10년, 20년 했던 우리 사이 헤어질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우리 미안하지만 우리 각자 월급의 10%씩만 삭감하고 우리 다 같이 계속 회사를 다니는 거 어떻겠습니까? 이런 결정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거 제가 예를 드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아, 우리 회사는 어쨌든 간에 사람을 내보내지는 않는구나. 사람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설처럼 영웅 또는 히스토리. 야, 우리 회사 그런 적이 있었어. 아, 진짜? 이렇게 전해져 내려오면서, 구전처럼 전해져 내려오면서, 아, 그때부터 그랬구나. 그때부터 우리가 요렇게 됐구나. 라는 게 바로 사람들이 만들어진 암묵적 가정. 네. 이게 기본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진짜 조직 문화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조직 문화의 구성 요소가 1수준, 2수준, 3수준인데요. 진짜 본질적인 조직 문화라는 것은 사실 3수준인 거예요. 하지만 잘 기억하세요. 3수준부터 우리가 조직 문화를 개선하려고 건들잖아요. 너무 애매해. 도대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암묵적 가정이 뭐야?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어? 관찰을 해도 잘 안 보여. 인터뷰를 해봐도 찾을 수가 없어. 정말로 쉽지가 않아요.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그래서 동시에 인공물 1수준 아주 쉬운 거 위에서부터 건들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호칭 제도도 바꿔 인사하는 뭐 캠페인도 같이 해. 이런 거에서부터 두 번째 우리 핵심 가치 바꿔 뭐 내재화 활동해 이러면서 바꿔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삼수주는요. 자, 볼게요. 야, 원래부터 우리 회사는 원래부터 우리 회사는 시골 출신들을 굉장히 좋아했어. 왜? 있잖아. 우리 창업주님께서 많은 사람들이랑 일을 해보니까 시골 출신일수록 책임감이 높대. 그래서 이왕이면 시골 사람들을 좋아해. 이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거 너무 이해가 그렇긴 한데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번에 채용된 사람들도 다 시골 사람들 아니야? 이렇게. 참고로 제가 시골 출신입니다. 자, 아무튼 그런 겁니다. 자, 또 반면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죠? 일찍 출근하는 사람들이 우리 회사는 인정받아.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암묵적으로 어떤 생각을 하는가 이거를 잘 포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게 이런 거는 뭐 문제 내기도 쉬울 겁니다. 이런 구조는요, 여러분. 자, 중요했던 내용이었습니다. 별표 막 이렇게 제가 해놓을게요. 여기도 되게 중요하고 여기도 되게 중요하다. 엄청 지저분합니다. 네. 자, 아무튼 강조 많이 했고요. 넘어갑니다. 자, 이렇게 조직 문화의 세 가지 구성 요소, 3수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 중에서 두 번째, 2수준에 있었던 게 가치 체계, 지향 가치, 표방하는 가치, 내세우는 가치라고 말씀드렸던 가치 체계 기억하실 겁니다. 제가 천천히 읽어볼게요. 여러분, 제가 가장 많이 듣는 긍정 피드백 중에 하나가 목소리가 좋다 이건데요. 들어보세요. 에드거 샤이는 조직 문화를 눈에 보이는 인공물, 내세우는 가치, 그리고 깊은 층위의 기본 가정, 암묵적 가정으로 설명했다. 이 중 이 수준에 해당하는 내세우는 가치는 곧 조직이 공식적으로 추구하는 미션, 비전, 핵심 가치와 연결된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조직의 가치 체계, 이걸 가치 체계라고 얘기하는 거죠. 가치 체계는 뭐다? 미션, 비전, 핵심 가치다. 뭐다? 미션, 비전, 핵심 가치. 너무 쉽네요. 네. 자, 조직 문화는 그것이 실제 행동과 관계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방식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여기 세 가지 나오네요. 별표 할게요. 이런 거 이제 안 이워도 되겠죠? 그냥 딱 보면 아시죠? 지금 몇 번째 얘기했는데요. 미션. 소방공무원의 미션은 뭐예요? 재난과 화재의 안전에서 고객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 이게 소방공무원의 존재 이유입니다. 미션. 우리가 왜 존재하는가? 그렇죠. 조직의 존재 이유이자 근본 목적. 근본 목적. 근본 목적. 자, 다음 두 번째. 비전. 은경아, 너 5년 후에 비전이 뭐야? 라고 물어보면 헐, 비전이요?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요. 네, 비전은 미래에 대한 어떤 모습이 되고 싶어 라는 건데 개인 비전 말고 조직 비전은 우리 회사 5년 후에 어떤 모습 될 거야? 어떤 모습 지향하는 거야? 어떤 모습 될래? 라는 거죠. 이때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미래 모습을 얘기해야 사람들이 거기에 막 감흥을 얻고 막 진짜 그런 회사가 됐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면서 열심히 함께 일하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건 뭐 어때요? 미래 지향점, 도달하고 싶은 상태. 자, 미래의 수치 목표. 요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미래의 수치 목표라고 하니까 목표? 목표와 비전은 다르잖아.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거 왠지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아닙니다. 봐봐요. 미래 되고 싶은 거 이 비전 안에는요. 의미론적인 내용도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의 행복 파트너가 될 거야 라는 것도 있을 수 있고요. 또는 미래의 수치. 우리는 마켓 쉐어 몇 퍼센트를 차지할 거야 라고 하는 숫자로도 표기할 수 있는 거라죠. 있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래의 수치 목표도 비전이다. 아셨죠? 헷갈리지 마세요. 자, 다음 세 번째. 핵심 가치입니다. 핵심 가치. 어떤 회사는요, 우리는 재미가 제일 중요해. 그래서 고객한테도 재미를 줄 거고, 직원들끼리도 일할 때 재밌게 일할 거야. 이렇게 하는 기업들도 있죠. 네. 또는 어떤 기업은 우리는 신속이 제일 중요해. 우리는 아이디어가 제일 중요해. 등등등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편타당하게
세상을 살아가면서 중요한 가치들이 있는데 특히나 우리 회사의 구성원들이 일을 하고 의사 결정을 하고 행동을 할 때, 즉 일하는 방식에 녹일 때 어떻게 행동하고 일해야 하는가 이것의 중심이 되는 가치인 겁니다. 네. 그래서 이건 행동과 의사결정의 기준이기도 하고요. 우리의 행동 규범이기도 합니다. 자, 요거 세 가지. 아우, 제가 숟가락으로 입에 해드렸어요. 자, 아유, 다 맞았다. 자, 이렇게까지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저 이제 이렇게 안 할게요. 자, 다음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한번 봅시다. 가치책의 샘플을 갖고 와봤어요. 공공 보겠습니다. 미션. 문화를 산업으로 확장시키는 연결점이야, 우리는. 자, 이거 어디예요? 네, 좋아요. 계속 이대로 진행해. 이대로 진행해. 네, 좋았어요. 네, 연결점이야. 자, 이거는 우리 어디예요? 경기 콘텐츠진흥원의 존재 이유. 문화를 산업으로 확장시키는 연결점. 저는 굉장히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어, 이 공공이 10년 넘게 지역에 계시는데 하나의 사업과 하나의 프로젝트를 10년 넘게 꾸준히 쭉 유지하고 가져갈 수 있다는 거? 이건 보통이 아니거든요. 저는 굉장히 이 미션을 잘 수행하는 우리의 문화창업 플래너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우리 경기 콘텐츠진흥원에 되고자 하는 모습 이거예요. 여러분 응원 많이 해주세요. 문화의 힘을 성장 동력으로 세계화를 이끌어가는 컨텐츠 산업 진흥기관. 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꿈입니다. 이미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 모습을 이루기 위해 how to 어떻게 일할 거야?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생각하면 이 미션과 비전을 이룰 수 있어? 라고 할 때 바로 요거라는 거죠. 요거. 우리는 국내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글로벌 관점으로 세상이 무대야. 자, 두 번째, 지역과 상생할 거야. 경기도 중심이지. 문화복지 너무나 중요해. 많은 사람들이 누릴 수 있게 홍보하고 알리기도 할 거야. 융합하고 혁신하고 어떻게 하면 같이 연결될 수 있을지 계속해서 찾을 거야. 네. 자, 이런 전략들, 이런 가치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너무나 잘하고 있죠. 자, 그런가 하면 제가 최근에 다녀온 곳인데요. 한국 여성가족부 산하의 기관입니다. 건강가정진흥원인데요. 이곳은 존재 자체가 바로 이겁니다. 가족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육비 지급 이런 것도 하고요. 그리고 국제 결혼에 대한 것들도 지원해 주기도 하고요. 굉장히 다문화 가족에 대한 내용들도 뭐 이렇게 정책도 하고 가족에 대한 걸 정말 많이 하는 그런 기관입니다. 그래서 모든 가족, 여기서 모든 가족이라고 하는 건 정말 다양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차별 없는 모든 가족의 형태를 안정적으로 삶의 질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바로 우리 기관이 존재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기관의 비전은 행복 파트너가 될 거야. 네, 라는 것이 바로 이 기관의 비전이었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일해? 우리는 소통을 잘할 거야. 그리고 우리 일에 책임을 가질 거고, 우리는 모든 가족의 형태를 포용할 거야. 더불어 우리 내부에 있는 사람들끼리도 서로 다르지만 포용하면서 일할 거야. 라는 이야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제도와 일하는 방식들이 단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지속 가능하게끔 길게 갈 수 있도록 할 거야. 라고 핵심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우리 여러분들께서, 우리 플래너 분들께서도 조직을 지금 운영하고 계시는 뭐 CEO도 계실 수 있고 자문하고 계시고 또 육성하고 계시고 또 여러 가지 방식으로 접근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핵심 가치는 무엇인지, 여러분 회사의 미션과 비전은 무엇인지, 나 개인의 미션과 비전과 핵심 가치는 무엇인지도 생각해 보시면 우리의 3년 후, 5년 후, 10년 후, 또 내가 컨설팅 해주는 기업도 미션, 비전, 핵심 가치가 뭐냐라고 컨설팅 해주셔도 뭐 이미 하시고 계시겠죠. 네, 해주셔도 아주 좋겠습니다. 자, 다음 넘어가 볼게요. 공공이었다면 민간 보시겠습니다. 자, 요거는 현대차예요. 현대차가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 공감되는지 보세요. 창의적 사고와
끝없는 도전을 통해 새로운 미래를 창조함으로써 인류 사회의 꿈을 실현한다. 이게 현대자동차 그룹의 미션이에요. 제가 현대자동차 그룹과 7년 정도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했는데요. 여기 보세요. 아이고, 새로운 창조함으로써 인류 사회의 꿈을 실현한다. 그래서 이 회사는요, 모든 게 있어요. 건설도 있고요. 금융도 있고요. 자동차도 있고요. 창의적인 아이디어 하는 이노션, 광고 회사도 있고요. 굉장히 다양해요. 인류 사회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모여 있는 곳이 뭐 자동차 그룹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현대자동차의 비전은 자동차뿐만이 아니라 얘가 왜 이렇게 이상하게 이게 왜 이렇게 이상하게 그 글씨가 되는지 모르겠네요. 자동차뿐만이 아니라 삶 전체의 동반자. 그러니까 아마 앞으로는 확장할 거예요. 자동차에만 머물지 않고.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일할 거야? 5가지 중요한 핵심 가치 여기 있어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른쪽 교보생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요것만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우리의 사명은 모든 사람이 미래의 역경을 극복하고 재무적 안정을 통해 평생 든든한 마음으로 소중한 꿈을 추구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것. 미션이 잘 느껴지잖아요. 그러니까 미션이라고 하는 것,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업의 정체성, 그 기업의 고유성이 드러나야 돼요. 제가 했던 말 기억해 주세요. 뒤에 어디 문장에도 나올 건데요. 미션과 비전은요, 그 업의 정체성, 그 기업의 고유성이 드러나야 돼요. 그래서 비전 미션을 딱 보면 이거 병원 같아. 병원 중에서도 이거 왠지 성형외과 쪽일 것 같아. 뭐 이런 거 있죠. 여기는 그 초록 어린이 재단 아니 초록 어린이 재단 맞나 갑자기 초록 우산? 네, 여기 같아. 뭐 아름다운 재단 같아. 뭐 이런 느낌이 나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샘플 더 보겠습니다. 이제 국내 스타트업 몇 가지만 가져왔는데요. 아까 제가 맨 첫 번째 시간에 스타트업 조직 운영과 리더십 부분을 이야기할 때 데니슨에서요. 벌써 잊어버리신 거 아니시죠? 데니슨에서요. 4가지 있었습니다. 적응, 사명, 참여, 그리고 마지막 뭐였죠? 마지막 일관성. 이렇게 4가지였는데요. 그중에서 사명은 초창기에 중요하다기보다는 이제 마지막쯤에 중요하다. 모든 의사결정과 북극성이 되는 마지막 확장이 다 되고 끝판왕일 때 중요하다. 그때가 가장 중요하다. 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자, 국내 스타트업은 그래서 일반적인 기업처럼 가치 체계를 미션, 비전, 핵심 가치 이렇게 다 만들지 않아요. 지금 현재는. 여기 볼게요. 우리의 미션. 놀라운 경험이 삶에 끊이지 않도록. 여기 어때? 저는 완전 VIP거든요. 여기 어때는 모든 사람의 일상에 놀라운 경험을 더하며 네,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갑니다. 이런 것들, 놀라운 경험이 삶에 끊이지 않도록 만들어 나가는 것이 여기 어때의 존재 이유라는 거죠. 그래서 놀라운 경험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숙소, 그리고 다양한 이동수단, 다양한 레저, 예, 다양한 미팅룸들,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발굴해내고 연결하고 다양한 이벤트를 하고 이런 것과 연결한 그 가수들과의 콜라보한 어떤 그 공연 같은 것도 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놀라운 경험을 계속 만들기 위한 존재 이유라는 겁니다. 토스입니다. 근데 토스는 여러분 토스 너무 잘 아실 텐데요. 토스는 굉장히 성과지향 문화입니다. 네, 성과지향 문화. 굉장히 내부 무척 빡셉니다. 자, 아무튼 토스의 미션은요. 네, 바꾸고 싶은 세상의 모습이 있고 생각만 해도 가슴 뛰는 목표가 있는 조직입니다. 어렵고 불편하고 멀게 느껴지는 금융이 아닌 누구에게나 쉽고 상식적인 금융을 만드는 것이 우리의 존재. 그래서 그런지 진짜 토스 써보면 재밌고 간단하고 아주 클릭 터치만 해도 쫙쫙쫙쫙 아주 쉽게 접근성이 너무 좋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미션과 딱 걸맞는 일하는 방식과 인터페이스 구현이 너무나 잘 되어 있지 않나. 얼라이먼트가 매우 좋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아트라라는 기업입니다. 아트라 컴퍼니 기업인데요. 여기는 글로벌 전통 문화예술 기업으로서의 성장으로 네, 현대인의 일상에 최고의 가치와 콘텐츠를 제공함으로써 예술이 담긴 라이프 스타일을 선사하겠다는 이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네, 전통과 현대를 융합해서 우리는 존재하고 있다라는 미션까지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께 공공, 그리고 민간, 그리고 국내 스타트업 일부 가치체계 말씀 보여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가치체계에 대한 말씀들을 보여드렸는데요. 이제 여러분들께서 이거 보셨던 것처럼 우리 조직의 그리고 나의 미래의 모습에 대해서도 가치체계처럼 한번 만들어 보셔도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가치체계를 어떻게 만들어? How to? 어떻게 만들어? 이게 중요한데요. 자, 제가 이제 또 텍스트가 많잖아요. 이 모든 문장이 다 중요하다기보다는 일부 문장이 특히 더 중요할 거예요. 따라오세요. 여러분 이제 그러니까 외우지 않아도 돼요. 얘네는 그러니까 이해만 하면 되잖아요. 보세요. 조직의 미션, 비전, 핵심 가치는 단순히 선언문을 만드는 작업 아니죠. 그죠? 어떻게 만들어야 얘가 실제로 효과적이에요? 구성원 모두가 공감하고 실천할 수 있는 살아있는 기준을 만들어야 되겠죠. 네. 그래서 살아있는 기준, 모두가 참여하는 이런 가치 체계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최고 경영자의 의견만 따라야 될까요? 아니죠. 어떻게 해요? 구성원의 참여 필요하고요. 구성원들의 의견. 부장님, 저희는요, 저희 회사, 이랬으면 좋겠어요. 1년 근속하면 저희 금 줬으면 좋겠어요. 뭐 이런 말도 할 수 있고, 뭐, 그쵸? 저희 시차 출퇴근제 좀 더 했으면 좋겠어요. 라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를, 뭐, 되든 소리든, 되도 않는 소리든 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주는 게 일단 필요하다. 자, 더불어서, 아까 제가 강조했던 내용도 여기 또 나왔네요. 조직의 역사, 그리고 우리의 정체성, 우리가 뭐 하는 기업이냐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전략 방향을 충분히 반영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네. 우리는 박리담회예요. 근데 전략 방향은 우리는 지금 싸게 많은 물량으로 많은 판매를 해가지고 이익을 내는 방식이라고 보는데, 뭐라고 할까요? 우리의 일하는 방식에서는 고급화 전략, 막 럭셔리 이렇게 하면 이게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일관성 있게 그러니까 미션, 비전, 핵심 가치 아래는 뭐가 들어가는 거냐면 전략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전략, 방향, 전략, 과제, 전략, 계획 단으로 더 세부로 내려가는 거기 때문에 연결이 돼야 되더라라는 겁니다. 자, 또 다음 보십니다. 굵지 않다고 해서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자, 리더 개인의 철학이 중요한 출발점이 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게 끝이 돼서는 안 됩니다. 네, 왜? 일방적으로 선언이 되면 사람들이 이 말 안 들어요. 아, 그래, 그래, 그래. 너는 그렇게 해.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몰입과 시행이 어려워지니까 안 된다라는 말씀. 자, 떠먹여 드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자, 혹시 재무적 목표를 가치체계의 출발점으로 삼아도 될까요? 아우, 그러면 이건 너무 뭐라 할까요? 너무 이런 겁니다. 재무적 목표를 우리는 100억 벌려고 존재하는 겁니다. 우리는 100억 너무 적죠. 막 우리는 10조를 벌기 위해서 회사를 만들었고요. 우리는 돈 벌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우리는 돈 벌려고 뭐 일하고요. 돈 벌려고 미팅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죠? 이거는 재무적 목표는 전략에 들어가는 하나일 뿐이지 근본이 될 수는 없더라. 네. 근본을 뒤지는 오류다라는 겁니다. 마지막 외부 컨설턴트 뭐 저 같은 사람들 우리 선생님들, 우리 플래너님들도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네. 외부 컨설턴트가 제시한 어떤 안을 그대로
여기서는 그대로겠죠. 그대로 차용하는 방식이 좋냐? 아니죠. 이게 뭐가 좋아요? 우리는 자문을 해드리고 조언을 해드리고 방향성을 드리는 거라면 거기다가 조직 고유의 특성을 담는 작업들도 함께 병행이 되어야겠습니다. 자, 아주 중요한 거 말씀드렸었어요. 그래서 체크리스트는 이런 내용들입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럼 다음 가볼게요. 자, 이렇게 가치체계 수립할 수 있는 방법들을 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렸는데요. 그럼 이제 방법, 절차 가볼게요. 가치체계 수립 절차. 와, 이게 몇 단계, 여러분? 몇 단계요? 6단계네요. 제가 손가락으로 이렇게 6을 표시했네요. 몇 단계? 6단계. 그럼 이 단계가 1단계는 뭘까? 4단계는 뭘까? 아, 이런 거 괜찮다. 그죠? 1단계. 자, 보세요. 가치 체계를 수립한다는 건 아까 가치 체계가 세트가 뭐예요? 미션, 비전, 핵심 가치. 얘가 세트. 이 세트를 우리가 없었어. 만들 거야. 그러려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제로 베이스라고 놓고 생각해 볼게요. 시작. 건강검진 해야 되잖아요. 우리도 내 몸 지금 어때? 내가 지금 어디가 이상한 것 같아. 또는 앞으로 150살까지 건강하게 살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병원 가서 내 몸 상태 어떤지 지금 진단받아야지 하면서 1번 어때요? 진단 들어갑니다. 1번 진단합니다. 그래서 진단을 통해서 우리 조직이 30년 된 기업이야? 1년 된 기업이야? 3년 된 기업이야? 그 역사 동안에 우리는 어떤 희노애락이 있었어? 어떻게 위기 극복을 했어? 등등등 이런 것들을 찾아내는 거죠. 우리의 경쟁 상대는 어때? 우리는 정치 상황이 어떨 때? 금융 상황이 어떨 때? 어떻게 전략, 어떻게 변화했어? 그동안의 히스토리들을 분석하는 겁니다. 건강검진 한 거예요. 자, 두 번째, 병원 가면 우리한테 뭐 물어봐요? 건강검진 하면서 우리한테 이거 뭐죠? 문진표도 작성하게 하죠. 문진표. 너무 쉽게 예든다. 그죠? 갑자기 너무 웃깁니다. 잠깐만요. 네, 두 번째는요, 문진표. 예, 환자분 어디 아파서 오셨어요? 네, 허리가 아파서. 허리가 어떻게 아파요? 바늘로 찌르는 것 같아요? 망치로 때리는 것 같아요? 물어보면 제가 이제 말을 하잖아요. 그거. 자, 구성원의 의견을 직접 내가 내 입으로 내 말을 해야 사람들이 속이 시원하죠. 반영이 되고 안 되고는 그 다음 문제. 일단 속 시원하게 해주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방법이 뭐예요? 설문 돌려요. 1대1로 인터뷰하거나 FGI 그룹 인터뷰해요. 워크숍 해요. 저 워크숍 진행 굉장히 잘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의 소리를 모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뽑아내야죠. 이제 여기까지는 우리가 뭔가를 이제 막 모아 이렇게 하는 그러니까 사람들의 의견을 막 듣고 조사를 하는 상황이었다면 이제 여기서부터는 포인트를 뽑아내는 거죠. 이제 요약 정리, 핵심요. 조직 진단을 했고 구성원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이 회사에서 중요하게 생각되는 그동안의 성공 DNA. 우리 회사가 5년 동안 이렇게 짧은 시간 동안에 마켓 쉐어를 요만큼 차지하고 이렇게 많이 성장할 수 있었던 성공 DNA가 아이고 성공 DNA가 바로 뭐라고 할까요? 근검 전략은 아니 근검 전략은 너무 옛날 우리 성공 DNA가 속도였구나라고 볼게요. 오케이. 그러면 앞으로도 속도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해. 그쵸? 이런 것들이 얘네들을 통해서 다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 이렇게 같이 했었을 때, 성공으로 이끌었던 매우 중요한 게 뭐야, 막 인터뷰해보고 어쩌고저쩌고 해보니까 도출됐던 게 구성원들끼리 엄청나게, 야, 님종 짱입니다. 어떻게 그런 생각을 다 하셨어요? 엄지척해주고 존중해주는 문화가 정말로 우리에게는 너무 좋았던 거예요. 이런 것들을 찾아냈어요.
자, 더불어서 앞으로 우리 회사가 10년 뒤에도 더 번창하고 시장에서 짱이 되려면 현재는 없지만 앞으로 어떤 가치가 우리에게 탑재되면 좋을까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책임감이라고 했다 칠게요. 사실 지금까지 저희가 책임감은 좀 부족했는데요. 앞으로 진짜 회사가 더 크려면 사람들이 우리에게 정말 책임감이 정말로 많으면 더 커질 것 같아요. 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정했어. 자, 속도, 존중, 책임감이 그동안의 성장 DNA, 그리고 향후로도 성장하기 위해서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되겠구나라는 것들을 찾아냈어요. 이렇게 키워드를 정리합니다. 이런 도출한 여러 가지 것들,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을 가지고 비전, 미션, 핵심 가치들을 구체화하는 겁니다. 자, 네 번째 단계가 바로 가치 체계를 설계한다. 문장으로 만드는 단계가 이제 다섯 번째 단계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선언문을 작성할 때에는 홈페이지에도 실리고 우리 회사 속에서 브로셔 이런 거에도 실리고 이러지 않습니까? 즉 내부, 외부 모두에게 드러나는 즉 지향 가치, 표방 가치, 내세우는 가치가 바로 요게 되는 거기 때문에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작성되고 추상적이지 않아야 하고 일상에서 우리가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담겨야 합니다. 더불어서 리더와 구성원들이 함께 합의하면서 선서 우리는 2030년 우리 회사에 무엇을 위하여 이렇게 앞으로 일하고 조직 문화를 이렇게 만들어갈 것을 선언합니다. 하면서 직원 대표 누구 이렇게 하면서 선포식 이런 것들을 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다섯 번째 순서입니다. 자, 선포했으면 끝. 노노. 마지막 여섯 번째 내재화 활동이죠. 교육할 때, 직원 채용할 때, 승진 제도를 수립할 때, 이런 여러 가지 우리 일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에 방금 했던 이 가치 체계가 잘 자리 잡힐 수 있도록 계속 내재화, 생각하지 않아도 자연적으로 나에게 스며들 수 있는 활동들을 지속해 나가는 이것이 필요합니다. 자, 이 순서들 여러분 기억하시겠죠? 순서 기억하실 거라고 저 진짜 믿고 넘어갑니다. 아, 순서 기억 못하면 배신입니다. 순서 기억하십시오. 자, 그러면은 이제 또 넘어가 볼까요? 자, 이렇게 주의사항까지 말씀드렸습니다. 가치 체계까지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잠깐만요. 맞습니다. 팀워크에 대한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리가 지금 조직 문화 디자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조직 문화를 만들어 갈 건가? 인 것인데요. 결국 조직 문화를 만드는 목적이 뭐예요? 다시 한번 근원적인 질문 던져볼게요. 조직 문화를 우리가 이렇게 만들고 재디자인하고 하는 목적이 뭐예요? 장기적으로 건강한 문화를 만들어서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서 문화를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이 안에서 함께 일하는 많은 사람들, 많은 팀들이 으쌰으쌰 하면서 좋은 팀워크로, 좋은 일하는 방식으로 팀워크를 만들어가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조직 문화 안에 팀워크도 들어가는데요. 그러니까 조직 문화 하면 되게 큰 느낌이 들죠. 근데 팀워크 하면 조금 더 이렇게 약간 손에 탁 잡히는 이런 느낌이 조금 더 들죠. 그래서 팀워크도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팀워크는요, 다양한 정의들이 있는데 제가 여기서는 요 마지막 정의만 말씀드려볼게요. 다 공통된 내용입니다. 팀워크란 조직 구성원들이 조직 공동의 가치 있는 뭘 달성하기 위해 우리의 목표, 분기 목표, 팀 목표, KPI, OKR, 이런 우리의 매출 목표, 판매 실적,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그쵸? 뭐에 따라? 각자의 역할에 따라. 너의 역할은 뭐야? 난 시장조사. 너의 역할은 뭐야? 나 발주. 너의 역할은 뭐야? 창고 관리.
나 자재 관리, 뭐 등등등 있을 겁니다. 디자인, 나 기획하는 거, 이런 거. 각자의 역할에 따라 뭘 다해요? 책임을 다해요. 책임질 수 있게끔 내 몫을 다한다는 거죠. A부터 Z까지 완결성 있게 업무를 한다는 겁니다. 역할에 따라 책임을 다하고, 자, 구성원들과 뭐 해요? 교류해요. 많은 분들이 소통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소통은 너무 흔한 말이에요. 교류로 여러분 기억해 주세요. 구성원들과 교류. 류가 흐를 류예요. 한자로. 구성원들과 섞이고 흘러서 모여있지 않고 시너지를 내고 함께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교류하고 내 의견만 막 주장하는 게 아니라 중간에서 만나자. 야, 나도 이렇게 양보할게. 니도 양보해라. 해갖고 중간에서 타협하기도 하고 또 협력도 함께 윈윈하면서 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 팀워크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팀워크의 개념을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요것을 제가 조금 더 간단하게 말씀드려 볼게요. 짜잔! 따라서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이 팀워크를 조금 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두 가지의 단어를 우리가 압축해 볼 수 있겠네요. 팀워크, 뭐 팀워크? 그냥 같이 일하면 되는 거 아니야? 뭐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고 그렇지. 그렇지 않습니다. 팀워크는 조직 구성원의 책임이에요. 내가 조직 구성원이라면 팀워크를 내가 함께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되는 게 우리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팀워크는 첫 번째 요소는 바로 요겁니다. 1번 성과 달성, 가로 열고 업무적 활성화. 즉, 김 팀장, 그 팀, 야, 팀워크 좋네. 라고 하잖아요. 사실 그 팀워크에 좋다라고 할 때 하나의 꼭 달성돼야 되는 요소는요. 업무적으로 무척 활발하다. 업무적으로 시끌시끌하다. 일이 잘 돌아간다. 라는 부분들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성과를 잘 달성하고 사람들이 업무적으로 의견도 잘 내고 요게 잘 돼야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더불어서 두 번째 이것까지 함께 돼야 되는 거예요. 인간적인 유대감과 집단 응집성. 그러니까 어떤 팀들은 보면 일만 하지 회식도 안 해, 대화도 안 해. 뭐 팀 같이 뭐 하자고 하면 저 선약이 있어서 저 오늘 좀 갑자기 피곤해서 이러지 않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적 유대감과 집단 응집성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 역할이 그게 우리의 역할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제가 지금 성과 달성 가로 열고 업무적 활성화라고 했고 인간적 유대감하고 가로 열고 집단 응집성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괄호 열고 닫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인간적 유대감과 집단 응집성을 그냥 하나의 덩어리로 생각하시면 돼요. 성과 달성, 업무적 활성화 그냥 하나의 단어, 하나의 덩어리 정도로 생각해 주셔도 돼요. 그래서 어떤 거 하나가 없고 하나만 있어도 괜찮은 겁니다. 네. 그래서 팀워크란 결론적으로 1과 2가 같이 있어야 된다. 아셨죠? 네. 자, 요겁니다. 그래서 요 아래에 있는 내용은 재미로 보세요. 아래에 있는 내용은 재미로. 지금 방금 제가 말씀드리는 요 내용은 서울대 박원호 교수님 이야기를 제가 쉽게 풀어서 지금 설명드리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 이름 나네요. 박원우 교수에 따르면 팀워크란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도 뭐 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성과 달성, 업무적 활성화, 인간적 유대감과 집단 응집성. 다음 또 넘어가 볼까요? 여기서 이제 끝이에요. 두 번째 과목이. 이제 세 번째 과목 들어갑니다. 우리가 스타트업 조직을 잘 운영하고 리더십을 발휘하면서 장기적으로 건강한 성과를 창출하기 위한 조직 문화도 지금 어떻게 만드는지 방법을 봤어요. 자, 그럼 세 번째는 이제 함께하고 있는 구성원들을 어떻게 육성시키고 어떻게 강점을 강화하고 약점을 보완하고 그리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협업을 잘할 것인가 이걸 코칭 기반으로 소통 능력 개발에 초점을 맞추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텍스트가 많다고 너무 놀라지 마세요. 제가 중요한 거 중심으로 읽어볼게요, 여러분. 네. 자, 코칭은 지식이나 경험을 일방적으로 전달하닐까요? 아니죠. 일방적이면 티칭이죠. 코칭은 쌍방향 대화. 뭐? 코칭은 쌍방향 대화. 네. 자, 여기 또 중요하게 굵게 표현되어 있네요. 코칭의 본질은 상대방이 스스로 답을 찾는데요. 답을 누가 주냐? 아니, 아니, 아니. 답을 주는 건 컨설팅이고요. 코칭은 나는 질문할게. 내 질문에 따라 네가 사고하면 너는 답을 찾을 거야. 답은 네 안에 있어. 이게 코칭이에요. 답을 주는 건 컨설팅. 코칭은 답은 네가 찾아. 아셨죠? 자, 그래서 코칭은 그러니까 사실 코칭은 좀 어려워요. 실제 하려면. 근데 여러분 코칭도 많이 하시는데 그러니까 코칭이 외국에서 온 개념이잖아요. 실제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코칭을 실제로 하잖아요. 그러면 질문 그만하고 저한테 답을 알려주세요. 막 이래요. 그래서 실제로 현업에서는 코칭과 티칭을 좀 적절히 섞어서 하는 걸 많이 원하시더라고요. 아무튼 다시 돌아가면 그래서 코칭은 성찰과 학습을 통해서 야, 네 안에 이만큼 자원이 많아. 잠재력을 발휘하도록 돕는 과정입니다. 네. 외우지 않아도 너무 이해되지 않습니까? 자, 따라서 코칭은요, 본질적으로 단기 성과하고는 본질적으로는 달라요. 본질적으로 단기 성과에 초점을 맞추는 건 관리 감독이죠. 관리 감독. 단기 성과에 초점을 본질적으로 맞추는 건 관리 감독입니다. 네. 자, 그리고 장기적인 경험을 전수하는 건 멘토링이에요. 멘토링. 장기적 경험을 전수하는 건 멘토링입니다. 즉, 코칭의 초점과 목표는 여기 밑줄, 장기적인 성장과 학습에 있다. 밑줄. 네, 코칭의 목표는 장기적인 성장과 학습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부터 제 말을 잘 들으셔야 돼요. 지금도 잘 들으셨지만 잠깐 좀 더 정신 차리세요. 정신 조금만 더 차리세요. 다만, 다만에 나오면 여러분 다만 이런 거 나오면 집중하셔야 되는 거예요. 다만 코칭을 통해 단기적 성과도 올릴 수는 있다. 그러니까 보세요. 본질적으로 코칭을 통해서 단기 성과를 하려고 우리가 코칭을 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코칭을 통해서 단기 성과도 낼 수는 있어. 라는 거죠. 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피드백을 통해서 즉각적으로 고객 응대 품질이 좋아지거나 목표 설정 코칭을 받은 이후에 이번 달 판매 실적이 즉각적으로 향상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단기 성과 향상을 목표로 삼는 건 코칭이 아니란 거예요. 단기 성과를 목표로 삼는 건 코칭이 아니라 코칭은 장기적인 것을 목표로 삼고 그것을 지향해요. 하지만 코칭도 하려면 할 수는 있다. 그 정도 느낌 기억해 주세요. 자, 코칭은 질문과 경청을 통해 상대방이 자신의 생각과 행동을 성찰하게 만들고 스스로 깨닫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 주는 거 아니고 정답을 발견할 수 있는 환경과 과정을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있는 개념, 단기 성과, 장기 성과, 요거 개념을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자, 요거 저 별표 쳐드렸어요. 자, 저 강조했고요. 저 분명히 진짜 지금 녹화하고 있습니다. 저는 강조했습니다. 막 이거 뭐 안 했다, 뭐 강사가 뭐 이렇게 얘기하면 진짜 안 됩니다. 네, 자 다음 넘어갈게요. 자, 국제 코칭 연맹에서 말하는 코칭의 개념이 있습니다. 이런 개념이 있으니까 한번 읽어 보세요. 자, 다음 넘어갑니다. 코칭, 멘토링, 관리. 이 세 가지를 비교해 드릴게요. 세 가지를 비교해 드릴 건데요. 자, 아까 코칭 얘기했어요.
스스로 답 찾도록 한다고 했어요. 스스로 찾는다고 했어요. 내가 답 주는 거 아니라고 했어요.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멘토링은 어때요? 멘토링. 멘토링은요, 어딨냐? 예, 노하우를 전수해줘요. 그리고 경험을 전수해주고요. 지식을 전수해줍니다. 이게 멘토링입니다. 자, 멘토링입니다. 아래로 내려와 볼게요. 코칭과 멘토링의 공통점. 네, 나왔네요. 자, 둘 다 대화를 기반으로 하는 것이다. 몸으로 하는 건 아닐 거 아닙니까? 대화를 기반으로 하는 것이다. 대화라는 건 일방적으로만 이렇게 지시 막 이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질문과 대화를 통해 진행이 된다. 자, 두 번째, 코칭과 멘토링은요, 성장을 지원합니다. 개인의 성장이든 조직의 발전이든 돕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 공통점입니다. 자, 세 번째, 관계가 중요합니다. 신뢰와 존중을 기반으로 한 관계 속에서 효과를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코칭을 나누는 코치와 피코치자, 멘토와 멘티 사이에 관계가 나쁘거나 관계 형성이 안 돼 있으면 효과를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 여기 또 막 장기, 단기 또 나오네. 이 왜 나온대? 자, 장기적 관점 포함. 단순히 단기 성과보다는 개인의 역량 강화와 지속적 학습을 지향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렇게 제가 정의 내려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코칭과 멘토링의 개념에 대해서, 공통점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렸고요. 자, 넘어가 볼게요. 자, 그러면 코칭을 진행할 때 어떤 순서로 진행하면 되는지 그로우 모델. 자, 이런 거는 아주 좋죠. 여러분, 이런 거 아주 좋습니다. 야, 딱 또 네개네네개 우리가 오지선다예요, 사지선다예요? 뭐, 네개니까 너무 좋네요. 그죠? 그로우 모델이니까요. 그로우는 GROW에서 첫 번째, 딱딱 이걸로 시작하는 겁니다. 첫 번째 골은요. 우리 오늘 어떤 이야기 나눠볼까? 우리 대화의 목표를 정하는 겁니다. 두 번째 리얼리티. 예, 우리 지금 상황이 어떤지, 현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 번째, 그렇다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서 어떤 옵션들이 있을까? 어떻게 해보면 좋을까? 네, 대안들, 행동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가 바로 세 번째 단계입니다. 네 번째, 의지를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예, GROW. 너무 쉽죠? 예. 자, 네 번째로, 그 다음으로 또 넘어가 볼게요. 그러면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헷갈릴 수 있으니까 네 번째로 가볼게요. 질문을 던지는 건데요. 그로우 대화 모델을 진행할 때는 우리는 질문을 단계별로 던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여러분들께 이런 식으로 질문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 중에서 어, 코칭 대화 모델 그로우에서 목표를 정하기에 적합한 질문에 해당되는 것들은 뭐가 있을까? 이런 것들도 괜찮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 보세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질문들을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죠. 오늘 뭘 얘기하고 싶어? 딱 봐도 뭐예요? 던지는 거잖아요. 목표 정하는 거잖아요. 자, 이 목표가 중요한 이유가 뭐예요? 이것도 목표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우리가 대화를 마쳤을 때 뭘 얻고 싶어요? 네가 얻고 싶은 목표가 뭐야? 목표에 대한 질문하는 겁니다. 이 세 개는 목표에 대한 질문 시작할 때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셨어요? 그 문제에 대해서 애로사항이 뭐였어요? 지금까지 뭘 해봤어요? 그 점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이거는 어때요? 현실을 파악하기에 적합한 질문들이죠. 그러니까 리얼리티, R에 대한 질문들로 적합합니다. 세 번째, 옵션, 실행 계획에 대한 질문들 가볼까요? 이 상황에서 가장 먼저 취해야 할 행동은 뭐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생각해 볼 수 있는 방법론은 뭐가 있을까요? 중단해야 할 것과 계속해야 될 것은 뭐가 있을까요? 어때요? 행동을 촉진할 수 있는 또는 멈출 수 있는 이런 실행과 관련되어 있는 이런 질문들이죠. 이게 바로 대안 탐색과 관련된 질문들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실천 의지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방금 선택한 방법을 실행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뭐부터 한번 해보겠어요? 라고 다시 한번 그러니까 네가 방금 좀 전에 방법 선택했잖아. 여기 방금 선택한 방법. 여기 위에서 선택했다는 게 나오잖아요. 그죠? 방금 선택한 방법 그거 실행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너 뭐부터 해볼래? 저 그러면 계획표부터 작성해 볼게요. 그렇지. 그거부터 해보면 되겠네. 아유 잘하겠네. 이게 바로 실천 의지 확인하는 겁니다. 이 계획을 달성하고 나면 스스로에게 어떤 상을 줄 거예요? 저 그러면 제가 너무 갖고 싶었던 닌텐도 살래요. 그럼 닌텐도 살 수 있게끔 응원할게요. 네, 어때요? 실천 의지 확인? 좋습니다. 자, 이렇게 그로우 대화 모델에 적합한 질문 내용 별표 쳤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렇게 질문을 드렸어요. 질문을 드렸다면 이제 듣는 것도 필요하겠죠. 코칭을 잘 하려면 질문을 던지는 것도 필요하고 잘 듣는 것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듣는 기술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마음을 여는 기술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요? 여러분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막 말하는데 상대방이 내 말을 안 들어. 그럼 마음이 서운하고 삐지잖아요. 내 마음의 문이 닫히잖아요. 상대방의 마음을 얻으려면 일단 잘 들어주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적극적 경청 스킬을 뭐라고 한다? 마음을 여는 기술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넘어가 볼게요. 자, 적극적 경청 스킬에 이어서 질문하기는요, 상당히 중요합니다. 코칭에서 질문은 꽃이라고 얘기할 만큼 중요한데요. 조금 전에 경청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마음을 여는 스킬, 마음을 여는 기술이라고 했다면 질문은 뭐예요? 질문은 생각을 여는 스킬이잖아요. 여러분, 저 어떠세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컨디션 어떠세요? 여러분 지금 제가 하는 이야기가 잘 이렇게 이해가 되시죠? 이런 제 질문을 들으면 머리로 이제 생각하게 되시잖아요. 그래서 질문은 상대방의 생각을 여는 스킬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질문을 우리가 코칭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는 생각을 열고 질문을 하면 그 사람들이 나 자신에 대해서 다각도로 접근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질문이 매우 중요하고 코칭에서의 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간단하게 질문을 두 가지로만 알아볼까요? 열린 질문, 닫힌 질문. 중요하고도 간단하겠죠? 네. 자, 열린 질문은 말 그대로 내가 자세하게 설명하고 얘기할 수 있는 게 바로 열린 질문입니다. 자유롭게 진술할 수 있도록 제시되는 질문. 여러 가지 내가 정보를 얻고 싶어요. 이번에 여행 다녀왔다고 들었는데 어떤 점들이 제일 좋았어요? 라는 질문 어때요? 그러면 저는 이것도 좋았고 이것도 좋았고 이것도 좋았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이런 게 열린 질문이겠죠. 그래서 열린 질문은 사람들의 생각을 열어. 확산적 사고를 네, 이끌어냅니다. 자, 닫힌 질문은 어떨까요? Yes, no 또는 네 아니요 yes no죠. yes, no 또는 아니요 맞아요. 또는 네 예산이 교육이 좋았어요 안 좋았어요 뭐 이런 식으로 뭐 둘 중에 하나라거나 이렇게 그냥 선택할 수 있는 거 그죠? 선택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바로 닫힌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정보의 범위가 광범위한가요? 아니죠. 한정된 정보만 얻을 수 있어요. 따라서 우리가 뭔가 초창기에 상대방을 알기 위해서는 열린 질문을 통해서 많은 정보를 모아 이렇게 하다가 대화를 종료해. 뭔가를 의사결정을 해야 해. 그래서 한다는 거야, 만다는 거야.
그래서 먹겠다는 거야, 말겠다는 거야, 사겠다는 거야, 안 사겠다는 거야. 마지막에 행동을 촉진하거나 야, 시간 얼마 없어. 빨리 결정해. 라고 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좁혀주잖아요. 즉, 닫힌 질문을 통해서 수렴적 사고로 이끌죠. 네. 그리고 이 닫힌 질문은 주로 사실만을 요구합니다. 열린 질문은 네 생각, 네 기분 이런 것까지 다 얘기했다면 말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열린 질문과 닫힌 질문의 샘플들 보시겠습니다. 야, 샘플들 되게 많죠. 샘플들이 많은데요. 이거는 여러분이 뉘앙스만 보셔도 아마 이게 열렸다 닫혔다라는 걸 아마 아실 겁니다. 이거 질문을 외우지는 마세요. 이 20개나 되는 질문을 외우지는 마시지만 여러분 보세요. 이 일은 팀장이 직접 해야 합니까? 아니요. 그쵸? 7번 그렇잖아요. 2번 기한을 이번 주 금요일로 정해도 괜찮을까요? 네. 네, 아니요로 답할 수 있잖아요. 자, 현재 재묘 지표는 얼마인가요? 네, 10억입니다. 이렇게 딱 답이 나와 있는 사실이잖아요. 사실, 사실, 사실 4번. 제가 별표 쳤네요. 이번 달 회식 뷔페에서 합니까? 아니요. 술집에서 하는데요? 네. 아니요. 네, 아니요. 이것도 네, 닫힌 질문이네요. 네. 이런 식으로 열린 질문, 닫힌 질문 비교해서 읽어보시면 충분히 구분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쵸? 넘어가 볼게요. 자, 이제 경청도 했고 질문도 했어요. 그럼 마지막으로 피드백을 해야 됩니다. 피드백은 무슨 스킬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야, 행동하게 하는 스킬입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여러분? 코칭에서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세 가지. 경청은 무슨 스킬? 마음을 여는 스킬. 질문은 어떤 스킬? 생각을 여는 스킬. 피드백은요, 어떤 스킬? 행동을 하게 하는 스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코칭할 때는 경청도 중요하고, 질문도 중요하고, 마지막, 피드백도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피드백의 원칙 같은 거 중요하죠? 피드백은 구체적이어야 되겠죠. 아, 야, 좀 똑바로 좀 해. 야, 좀 최선 좀 다해라. 내가 그렇게 가르쳤어? 제대로 좀 해. 이건 하나마나한 얘기. 그쵸? 구체적이지 않으니까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자, 두 번째. 즉각적으로 제공해야 됩니다. 왜? 시간이 너무 지났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제가요? 언제요? 헐, 그럼 그때 얘기하시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즉, 시간이 많이 지난 후에 피드백을 주면 기억하지 못해요. 그래서 굉장히 당황스러운 상황들이 이어지기 쉽습니다. 상당히 즉각적인 피드백이 효과적입니다. 자, 마지막. 행동 중심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도대체 너는 왜 그 모양이냐? 이런 거. 너는 왜 그래? 라는 사람에 초점을 맞추면 이거는 모멸감을 느끼고요. 이거는 신고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행동 중심입니다. 김대리가 지난번에 이야기한 땡땡땡이라는 표현 있잖아. 이런 거. 그래서 사람 자체는 안 돼요. 야, 네 그 성격 말이지. 너 그따구로 하면 이런 표현 안 된다는 겁니다. 성격, 인격 이런 게 아니라 구체적인 행동 이게 필요합니다. 자, 행동 중심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 요 세 가지.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방어적이 되고요. 변화 일어나지 않고요. 기분 나쁩니다. 피드백 원칙. 아주 쉽고 또 기억도 쉬우실 겁니다. 하지만 또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거의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이제 조금만 집중해 주세요. 이제 빨리 할게요. 시간 얼마 안 남았네요. 피드백의 종류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SBI 피드백입니다. Situation, Behavior, 마지막에 Impact. 그래서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는지, 그 상황에서 네가 했던 행동이 어떤 행동이었는지, 그 행동이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SBI 피드백을 하는 것이 굉장히 객관적이라서 좋습니다. 굉장히 객관적이라서 좋고요. 굉장히 구체적이잖아요. 그리고 이 SBI 피드백은요, 긍정적인 피드백에도 활용을 할 수 있고, 부정적인 상황을 개선해야 돼 라는 말을 할 때에도 이 SBI 피드백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SBI 피드백이 유용합니다.
자, 상황이라는 건 말 그대로 너 어제 우리 회식할 때 말이야. 지난번에 우리 고객사 미팅 갔을 때 말이야. 이런 거잖아요. 그 구체적인 상황, 행동. 그때 네가 어떤 말을 했는지, 어떤 행동을 했는지. 마지막으로 영향이라는 건 그 행동으로 인하여 나타나왔던 긍정적이던 부정적이었던 어떤 결과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SBI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SBI 중요해요. 자, 넘어갑니다. 그래서 SBI 피드백을 보실게요. 여기는 한 번쯤 읽어보세요. 한 번쯤 읽어보시면, 아, 이거구나. 라고 느낌 완전히 오실 겁니다. 자, 두 번째 한번 볼게요. 자, 세 번째 한번 볼게요. 오늘 고객 발표에서 자료를 꼼꼼히 준비한 점이, 그쵸? 행동, 마지막 임팩트. 고객에게 신뢰감을 주었어. 참 좋더라. 플러스 다음에는 사례를 더 곁들이면 발표가 더 설득력이 있을 것 같아. 네, 이런 내용 굉장히 좋죠? 하나 더 볼게요, 여러분. 지난번 수요일 회의에서 말이야, 상황. 다른 사람 말을 중간에서 끊었잖아. 행동. 마지막. 그래서 팀원들이 불편해하고 우리 그때 회의에 집중력이 확 떨어졌어. 그쵸? 임팩트. 앞으로는 경청도 신경 써줬으면 좋겠어. 이런 거. 이런 게 SBI 피드백이다. 라는 거. 이거 그냥 딱 느낌만 봐도 아마 이게 SBI 피드백인지 피드백이 아닌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첫 번째가 SBI 피드백이었으면 두 번째는 긍정적 피드백입니다. 긍정적 피드백은요, 여기에 포인트는 뭐냐면, 너 너무 잘했어. 구체적으로 특히 이거 잘했어. 그래서 앞으로 더 강화됐으면 좋겠어. 라는 것. 그래서 긍정적 피드백의 목적은 여기에 있습니다. 바람직한 행동을 반복하도록 동기를 높여주는 것에 긍정적 피드백의 목적이 있습니다. 이 긍정적 피드백을 잘 하게 되면 자신감이 사람들이 당연히 높게 되겠죠. 그리고 긍정적 측면을 많이 강화하게 되니까 사람들과의 관계도 좋아지게 되고요. 그러면서 내적 동기도 무척 커지게 됩니다. 성과 향상으로 이어지기도 하죠. 이렇게 긍정적 피드백 상식적인 얘기예요. 외울 필요는 없잖아요. 네. 상식적인 얘기입니다. 그냥 보시면 그냥 바로 아실 겁니다. 자, 이렇게 긍정적 피드백이었다면 발전적 피드백이 있습니다. 이 발전적 피드백은요, 하는 사람도 듣는 사람도 조금 긴장될 수 있어요. 자, 여기 이제 또 보십니다. 발전적 피드백은 언제 하는 거냐? 발전적인 상황일 때 피드백을 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 상황에서 하는 겁니다. 문제 상황에서. 문제 상황에서 하는 것이 바로 발전적 피드백이다. 근데 왜 이름이 발전적 피드백이에요? 그렇다고 부정적 피드백이라고 하면 아우 너무 그렇잖아요. 그래서 나는 너의 발전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피드백 주는 거야 라는 측면에서 발전적 피드백이라고 합니다. 즉 상대방의 행동이 기대에 미치지 못할 때 문제되는 행동을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내가 개선 방안까지 제시하는 것이 발전적 피드백입니다. 비난이 아니문이다. 따라서 발전적 피드백에는 성장, 향상을 위한 방법들이 함께 포함이 되어야 하고요. 구체적인 대안, 이런 것들도 함께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 자, 이렇게 발전적 피드백에 대한 말씀들도 함께 드려봤습니다. 그래서 이 발전적 피드백을 우리가 함께 할 때는 명확하게 이야기하지만 좌절감을 주지 않고 객관적으로 얘기하지만 냉소적이지 않은 이런 내용이 좋은 발전적 피드백이다. 이렇게 얘기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제 마지막 내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함께 고객들이든 시장에서든 만나게 되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협업도 하고 미팅도 하고 함께 프로젝트도 하고 이러잖아요. 일 잘하는 사람들 보면 IQ가 좋은 사람보다는 EQ가 좋은 사람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다니엘 골먼이 이야기합니다. IQ보다 EQ인 세상이다. 최근에 EQ가 많이 각광받고 있습니다. 자,
제가 밑줄 치는 거는 꼭 보세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효과적으로 협업하기 위해서 EQ, 즉 감성지능이 필요합니다. EQ가 감성지능입니다. 감성지능이 필요합니다. 자, 왜냐하면 협업이라고 하는 건뭐 단순히 일만 하고 정보 교환만 하는 게 아니라 서로 입장도 이해해야 되고, 아, 네, 듣고 보니까 자료를 늦게 주신 이유가 납득이 되네요. 출장 때문에 많이 힘드셨겠습니다. 이런 거. 상대방 입장이 이해가 되고, 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가 협업을 하려면 신뢰도 쌓고, 근데 중간에 자연스럽게 생기는 갈등도 우리가 어떻게 잘 푸느냐, 이것도 중요하겠죠. 그래서 갈등을 조정하기 때문에 협업이 중요한데, 이런 과정을 거칠 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자, 여기 이거죠. 자신과 타인의 감정을 인식하고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행동과 관계를 잘 다루는 능력. 이것이 뭐다? 바로 감성지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실 겁니다. 제 시간이 지금 막 다른 분들은 아마 끝내셨을 거예요. 이쯤 되면. 제가 끝내지 않고 얘까지 지금 하는 이유는 뭔지 아시겠죠? 자, 이렇게 감성지능의 요소가 있습니다. 요소. 자, 요소에서 중요한 것. 자기 인식도 있고, 자기 조절도 있고, 동기부여, 공감, 사회적 기술도 있어요. 각각의 의미는 여기 나온 그대로입니다. 자기 인식은 말 그대로, 아, 내 기분이 지금 이렇구나, 라고 스스로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그런 능력입니다. 자기 조절 또는 자기 관리라고도 얘기합니다. 여기. 제가 굳이 이런 걸 왜 써놨을까요? 여기 당구장 표시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당구장 표시 이런 걸 제가 굳이 교재에 이렇게 해놓는다는 이유는 이런 게 혼란의 요소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거든요. 자기 조절, 자기 관리 모두 인정한다 제가 이렇게 써놨어요. 자, 그리고 공감도 있고요. 사회적 기술도 이렇게 있다. 자, 이 중에서 협업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건 뭘까? 제일 중요한 게 뭘까?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협업을 하기 위해 제일 중요한 건 뭘까? 감성지능이 중요해요. 그래요. 감성지능이 중요한데, 감성지능의 요소에는 이런저런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특히 이 요소 중에서 뭐가 제일 중요할 거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문제. 요 문제에만 채팅창에 한번 답을 써보세요. 자, 1번이고요. 2번이고요. 3번이고요. 4번이고요. 마지막 사회적 기술이 5번입니다. 와,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 지금 다 공감이라고 했는데 완전 틀렸어. 진짜. 완전 틀렸어요. 자, 보세요. 미치겠네. 자, 여기 보세요. 어머, 아우, 드디어 나왔네. 정답, 7기 박현미 플래너님, 네, 8기 김소희 플래너님, 정답. 사회적 기술, 왜요? 사회적 기술이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의사소통, 관계 형성, 갈등 관리, 갈등 조정의 능력이 사회적 기술이기 때문에, 당연히 다 중요합니다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라고 했을 때 사회적 기술이 핵심적인 역량이다. 아, 예,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걸 다음 뒷페이지에서만 다시 말씀드리고 제가 이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거 지금 강조했어요. 자, 왜 여기 지금 나와요. 이제 여기 나와요. 여기 나오는데요. 자, 협업의 최전선에서는 의사소통, 관계 구축, 갈등 관리가 핵심적으로 요구된다. 그죠? 이는 EQ 요소 중 사회적 기술에 해당된다. 아유, 여기 이렇게 나왔네. 네. 자, 어쩌고 저쩌고. 교수님, 그러면은, 공감 안 중요합니까? 아니. 자, 여기 나와요. 자기 인식, 자기 관리, 공감은 전제되어야 해요. 예, 자기 인식, 자기 관리, 그리고 공감이 선행되고 얘들이 기반되어야 얘 위에 사회적 기술이 생기는 거거든요.
공감도 없고 자기 관리도 안 되고 자기 인식도 안 되면 사회적 기술이 생길 수가 없어요.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얘네들 위에 사회적 기술이 위에 쓴다. 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아무튼 간에 뭐야? 사회적 기술이야. 요걸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제가 여기다가 또 형광펜으로 해놨네요. 의사소통, 관계구축, 갈등 관리 이것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뭐다? 채팅에 적어주세요. 종료할게요. 사회적 기술이다. 아유, 이렇게 했습니다. 오케이, 이렇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일찍 끝내드리려고 했는데 너무너무 죄송해요. 정말. 자, 여러분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시면 질문하세요.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시면. 진짜 제가 다 떠먹여 드렸는데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채팅으로 하셔도 되고 없으시면 없다고도 적어주세요. 그래야 제가 소통이 되니까요. 네. 저도 많이 배고픕니다. 열정적인 강의. 네. 저 긍정적 피드백도 좋아합니다. 네. 아이,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우리 플래너님들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고요. 네. 여러분들 제 수업도 좋은 아마 성과 있으실 겁니다. 그러면 우리 다음 기회에 어디선가 또 뵀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명함 받고 싶어요. 더 비저니스트 검색해보면 어딘가에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네. 우리 경기콘텐츠진흥원에 확인해보세요. 안녕. 감사합니다. 또 만나요.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제가 머리 네.